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근본적 세제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요. 조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란 긍정적인 평가와 부자 증세란 비판이 팽팽히 맞섭니다. 증권거래소가 앞당겨 인하되는 반면에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진정한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집중진단에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서 교수님, 오늘 2시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뭐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세법 개정안 내용 나온 거 네. 꼼꼼히 잘 읽어봤습니다. 예, 전반적인 총평을 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세금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개인 그 투자자들,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부동산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소득세율 많이 좀 올라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그 세액 그 감세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이 조금 높아졌다는 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산층 같은 부분들은 이제 금융투자, 주식투자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금융투자하는 거에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인하가 됐긴 했지만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표준 구간, 소득 구간별로 해가지고 0.1에서 0.3%포인트가 이제 인상된 부분은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소득세율 인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들어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체감하다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세 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즉,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소득세 최고 구간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방금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세법 개정 기본 골격을 발표했는데요. 얘기한 대로 소득세 이제 과세 표준 10억 원 이상 45%를 새로 신설했고 또 이 종부세 또 대폭 강화하는 여러 가지 나왔고 금융 투자 소득과세 새로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 공제 구간은 대통령 지시로 2천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 높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왜 증세 기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실 증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소득세 지금 약간 이제 높였죠. 약간이지만은 42%에 45% 높였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세수예요. 네, 그러고 조금 뭐 그 소득의 어떤 높은 분이 계신 분들한테 이제 더 걷겠다는 그런 이제 명분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속도 별로 없으면서 그 세율을 인상한 그런 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관련적으로는 지금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을 잡는 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그거 보면은 좀 이게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많이 걷어들이고 많이 풀고 하면은 뭐 경제가 좀 좋아진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점차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정부 역할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지휘자 정도로 이렇게 조금 좀 조정이 돼야 되죠. 선수가 돼갖고 직접 플레이어가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시 쪽으로도 보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많이 좀 그렇게 좀 염려하잖아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주식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보면은 뭐 좀 약간은 이제 톤다운 되지만은 슈퍼개미라고 이제 우리가 좀 한정하지만은 슈퍼개미에게도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거는 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 이게 조금 뭔가 좀 안정을 하고 우리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에서 좀 심리를 좀 이렇게 좀 다독거리고 우리가 좀 잘해봅시다 해야 되는데 들쑤셔거려서 뭐 부자들 몇 명을 더 찾아내서 얼마를 더 거둘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일종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그러죠. 정부가 네. 증세를 한다. 그러면서도 증세라는 얘기를 안 해요. 네, 이상하더라고요, 보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법 개정안 세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가장 그 눈길을 끄는 부분 방금 말씀하셨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연소득 10억 원 초과인 분들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수가 많지는 않아서 뭐 방금 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수 증대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 세법 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10억 원 이상 그 이제 과세 구간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그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42%로 이제 돼 있었는데 그게 10억 원 초과되면서 이제 45%가 됐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그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 소득의 절반을 사실 소득세로 내라는 건 좀 부담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그 글로벌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조 교수님께서는 좀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IMF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가 상당히 위기이기 때문에 보호기금 차원에서 이제 소득이라든지 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대 특별세 얘기도 좀 했던 경험이 있어요. 연대 특별세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세금을 인상하는 것들을 이제 각 국가에 권고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민주당 이제 후보죠. 바이든 후보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그 미국의 그 소득세나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좀 인상하는 기조로 나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1%에서 28%, 그다음에 소득세는 지금 37%에서 최고 세율이 39.8%까지 인상하는 걸 계획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권한다면 그러니까 현행 그 미국 같은 경우 최고 세율이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 37%, 그다음에 법인세는 지금 한 21% 정도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낮춰서 그렇게 된 낮죠.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법인세가 27.5%예요. 그러니까 지금 OECD 기준으로 36개국 중에서 9위거든요.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45% 신설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득 구간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 교수님, 사실 이번에 이제 45% 최고 세율 구간을 별도로 설정을 하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부자 증세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참 분명한 팩트죠, 사실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법인세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소득세율이 물론 이제 최고 소득세율, 최고 법인세율이 높아요. 그거 보면은 글쎄요, 우리가 지금 법인세하고 소득세율을 높여갖고 2018년도, 2019년도 경기가 잘 돌아갔습니까? 하는 이제 증거를 좀 되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버킷리스트예요. 하나 이제 꿈에 그리는 집권하면 이걸 하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최저임금을 올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부자 증세 차원에서 법인세를 이제 올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2017년 5월에 집권하고 나서 그 해에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2018년도부터 소득세율도 올라갔고 법인세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죠? 그렇게 채우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채웠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숫자로 제가 드리는 하는 이제 뭐 팩트인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0.2%포인트 낮았어요. 우리가 그때 2018년도에 2.7이고 그다음 미국이 2.9였어요. 우리보다 13배쯤 큰 나라가 우리보다 0.2%포인트 빨리 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감세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제가 모두 말씀드린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걔는 이미지만 흐려지는데 보면 왜 그랬을까? 그 보면 뭔가 좀 대중을 의식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들한테 이만큼 많이 미안합니다. 저 뺏었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로빈 후드적인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좀 그런 거는 이제 좀 버려야 돼요. 지금 버려야 되고 그러고 2019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을 갖다 간신히 찍었는데 미국은 2.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데 미국의 코로나 비포 코로나에는 굉장히 우리보다 경제 성과 좋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세를 인해서
일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면에서는 기업하는 인센티브를 높여줬다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신나게 일하게 하는 것만큼 좋은 정책이 없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뭐 세경 줄 때도 보면은 우리 옛날 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지만은 장가 들여 보내주마 그러잖아요. 풍년 들면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 이런 건데 경제도 결국은 자유를 좀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추수를 하는 게 GDP예요. GNP. 근데 그걸 갖다 세금을 갖다가 뭐 더해서 그거는 죄송하지만은 뭐 하나를 얻고 두 개, 세 개를 잃는 겁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뭐 일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 외에 법인세 관련 내용은 없죠? 예, 뭐 이제 기업 관련된 측면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대목은 중소기업의 어떤 세액공제, 그다음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월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 이월 제도가 기간이 이제 각각 5년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액공제도 과거 5년에서 10년, 그다음에 이제 그 결손금 이월 공제해 주는 것도 10년에서 15년으로 이제 올렸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금융투자 소득,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에 대한 결손금 이월 공제 기간은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융투자소득공제 세율은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논의하기로 하고 이 소득세 최고세율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소득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는 국민 계세주의가 원칙인데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만 너무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그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참고적으로 데이터에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고소득자 10%가 이제 그 전체 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가까이 되고요. 미국 한 70%나 영국 한 60%에 비해서 보면은 돈 많으신 분들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라 하는 게 이제 정부의 기조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금 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 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돈 가지신 분들한테만 너무 세금을 부담시키는 거는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람직한 기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인센티브를 좀 많이 지원하면서 좀 열심히 일해서 좀 세금도 많이 내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게끔 정부가 좀 활력을 불어넣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채팅을 보면 이런 의견들 주셨네요. 부자들 다 떠나겠네. 부자들 이민 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예, 뭐 지금 해외 좀 홍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국이 불안하고 하니까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좀 선진국으로 많이 이제 이주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좀 우려되는 게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은데 안 좋았다가 이제 그 사실은 지금 호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 역할이 크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요. 증권거래세나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편한 신기를 많이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7월 달까지 이제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94조 원 정도가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전년 동기 대비 전년에 한 59조 원 정도였는데 이게 벌써 그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럼 국내 주식 시장에 상당히 투자 안 하고 해외로 다 오히려 투자하고 이민도 고려하고 있는 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거 아닌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민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유럽에서는 왜 부유세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그리고 실제 이민이 일어났고 그래서 부유세를 폐지하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실 이제 글로벌 경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둥지를 어디다 틀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평생 사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철새가 자기가 좋은 조건이 있는 어떤 따뜻한 곳으로 가듯이 그런 건데 기업도 마찬가지죠. 어디다가 기업의 어떤 둥지를 틀면 좋을까를 판단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법인세 올리고 등등 하면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떠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말고 손살해지는 거죠. 따라서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 만들어지는데 일자리 만들어지는 포텐셜을 우리가 스스로 죽이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국민 계산 원칙이 맞아요. 십시일반이죠. 세금은요. 아주 정확하게 십시일반. 그러니까 십시일반이지만은 n분의 1이 아니고 능력에 따른 십시일반이죠. 그래서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내는 사람만 내게 하는 어떤 그런 그게 다수결이 거기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등을 떠밀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조금 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소득이나 자산의 집중도를 얘기하는데 거꾸로 세수의 집중도는 어마어마해요, 사실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훨씬 더 네. 조금 부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중도를 얘기할 때 소득 집중도, 자산 집중도를 얘기하잖아요. 예. 거꾸로 세금 집중도로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커요. 그걸 보면은 통계를 잠깐 네. 보니까 네. 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근로소득세의 80% 가까이 네, 그 정도 를 돼요. 내고 있다. 예, 그 정도 돼요. 네, 예, 그게 그리고- 세금 집중도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다 보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속으로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존심 있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존심은 다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세금 안 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세금 안 내는 거야.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뭐냐면은 세금이 뭐죠?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낼 소득을 벌지 못하는 역진 관계가 만들어져요. 거꾸로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 심리적인 요소가 되는데 소득세를 1원이라도 내게 하는 게 맞아요. 많이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아마 계산해 보면은 연봉 한 3천만 원쯤 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는 다 제한 빵이에요. 네. 예, 소득세 예.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네, 기준으로 보면 네. 10명 빵이에요, 중에 빵. 4명이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얼마라도 내셔야 돼 그분이. 물론 그분들은 이제 뭐 간접세를 다 내시죠. 하지만은 소득세를 국한해 볼 때 소득을 벌면서 소득세를 안 내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1원이라도 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긍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내 세금을 유지하는 건데 내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을 안 내?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게 특혜가 아니고 분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한테 떠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날 얘기하는 게 소득 집중도, 자산 집중도를 얘기하는데 세수 집중도는 별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요. 똑같이 하자 그런 얘기죠. 네. 이번 근소세 최고세율 45%는 사실 지난번에 예고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들어간 느낌인데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왜 갑자기 들어갔는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 지난 개정안에서 아직 우리가 그 세법 네. 개정안에서 이제 그 어쨌든 좀 증세에 대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게 이제 사실 금융세제 개편에서 많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수 좀 결손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그 새로운 그 표준 구간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국형 뉴딜이라 그래가지고 재정 확충된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세수는 자꾸 줄고 있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못 없애는 이유는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10억 원 초과하는 그 이제 최고 세율 이제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또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 범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 설명 먼저 듣고 나서 토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 차익을 합산하고 기본 공제 금액을 당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게 설정하며 원천 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소 교수님, 지금 이제 홍 부총리 말씀을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 의혹 꺾지 마라. 딱 한마디를 하니까 공제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을 올리면 이 세금을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데 주식 양도 차익과세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마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체 주식하시는 분 600만 명 중에서 이제 2천만 원을 했을 때 해당되는 분이 5%라고 했으니까 한 지금 이제 그 배로 올렸기 때문에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5천만 원 뭐 그 정도면은 그 아주 고소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이제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걸 도입한 배경인데요. 예. 이게 그 분리과세하는 겁니다. 어쨌든 분리과세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익통산이라는 제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주식이 손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득 물론 이제 소득세 고려하지 않고요. 채권 이익 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죠. 그러니까 분리 과세를 했는데 이게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손익통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해요. 근데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해서만 손익통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그 자본이득 간 그 과세를 하는 거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뭐 금융투자,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나는 투자액에 대한 그런 그 과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요번에 또 이제 반영돼 있던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들 이런까지 또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 이제 5천만 원 기본 공제를 하고 그 이상 되는 분한테 이제 비트코인도 20% 과세를 들어가나요?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과세가 비트코인 될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 소득으로 돼 기타 있어가지고요. 소득으로? 네. 기타 금융소득에 대해서 지금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거든요. 어떻게 취지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모든 투자 재산에 대한 그 어떤 손실을 합산해가지고 네.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에 채권 이익만 봤을 때는 채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됐는데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손실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크다 그러면 비과세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상당히 좀 불리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게 자본이익을 합산하는 제도가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이제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5년이죠. 경우는 5년이거든요. 그 지금 지난 개정안에서는 3년이었어요. 원래 예고할 때는 3년인데 예, 근데 그게 5년으로 늘었습니다. 네. 일본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그거를 무제한으로 좀 해달라 했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는 무제한입니까? 예, 지금 미국이나 영국, 독일은 무제한이고요. 이제 일본만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취지가 금융투자 소득을 도입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결손금에 대해서는 2월 공제해 주는 게 맞죠. 네. 그렇다 그러면 그 기간이 3년이라 그러면은 만약에 4년 차에 예를 들어서 이익을 봤다 그러면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일종의 약간 복불복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3년, 5년을 이렇게 끊어놓게 되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많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만약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미국식으로 따라간다 하면 무제한으로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지만 5년 가지고 안 되고 무제한으로 이익과 손실 봤을 때를 통산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평생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만 봤다 그러면 절대 과세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다 그러면 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번 금융투자소득 과세 처음 도입한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자칫하면은 이게 우리 좀 선을 그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실패할 실패도 경우.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손실을 갖다 이걸 이월해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금융자산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려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제 산업으로 하여튼 돈이 들어가게 하는 물꼬를 트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3년, 5년 심점을 무제한으로 해갖고 과거에 손실 본 걸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익이 났을 때 그걸 까고 그 차익만큼 이익을 이제 책임지고 세금 내는 건데 만약 이게 이제 잘못하면 부동산도 실패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한정, 그러니까 자기 책임 원칙도 있어요. 그러고 이거를 국가가, 그러니까 항상 국가가 어떤지 그 리밋을 정해야 되는데 국가가 전지전능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 국가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국가 무한 책임론. 근데 미안하지만 국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럼 나중에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꼬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고 지금도 뭐 그 금융투자소득을 뭐 신설하는 거는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는 거니까 뭐 3년, 5년 해도 충분해요. 네, 나중에 뭐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몰라도 그거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그러면은 뭐 학점에 대해서도 내가 꼭 무슨 A를 기대했는데 B를 맞았다고요. 그 나중에 자기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도 교수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이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히 좀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걸 다 뭐 결손을 그걸 갖다 뭐 이월해 주겠다.
좀 그것도 전 좀 그래요. 약간 매정하고 차가운 사회가 온기가 있는 사회입니다. 아니, 증권거래세 하나만 본다면 예. 당초 1년 앞당겨서 내년부터 이제 세를 낮추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금융투자소득과세를 도입하니까 증권거래세도 아예 폐지 일정도 정확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예, 지금 증권거래세가 그 양도소득세하고 같이 이제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죠. 근데 증권거래세 그 채택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1978년에 도입돼가지고요. 매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금융실명제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실명 차원에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없애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제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중국, 홍콩, 뭐 영국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권거래세가 사실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과세한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 소이익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본만 보더라도 1989년부터 9년에 걸쳐서 이거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2021년에 0.02%, 그다음에 2023년에 0.08% 해가지고 0.1%를 이제 낮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 특별소득세까지 해가지고 코스피 경우에는 0.25%인데 0.15%가 되죠. 예. 근데 정부가 이거를 못 낮추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 지금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에 대한 세원이 마련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 증권거래세를 통해서 그걸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가 이제 너무 없으면 초단타 거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과세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없애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정의 부동산 세제 개편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 또 이 부동산 세금 강화로 집값 잡힐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마지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권 끝나고는 끝납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 임기 중에 하나는 이제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무슨 뭐 이번에 마지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 매너일 수 있어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게 시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시장하고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계약 조직이지 거기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의 어떤 나름의 어떤 의사결정하고 거기에 무슨 선과 악이 있습니까? 이로우니까 글로 가는 거 불리하게 피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세금을 갖다 매겨서 아니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 그 여성 부총리가 두 분인가요? 뭐 하나죠. 네, 네, 이제 교육부 교육부. 네. 근데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제가 볼 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방송이니까 그냥 좀 좋고는 아닌데 조금 약간 이제 궁합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위원회 그분은 뭐 특목고 뭐 다 없었잖아요. 아주 어렵사리 네. 어렵사리 그 자리 잡은 거를 다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강남으로 모여요. 강남 집중을 해요. 강남 집중하니까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그걸 세금을 갖다 때려서 그걸 낮추겠다. 그거는 진짜 굉장히 악수예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배구에서 세트 플레이를 하는데 최악의 세트 플레이예요. 네. 그래갖고 집중하게 하고 집중하니까 세금 매긴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사실은 그 재건축 그런 것에 대해서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물꼬를 트면 되는데 그리고 과거 우리 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 제가 우스운 걸 보고 왔는데 뭐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 직전에 노태우 그 정부 때 집값이 무지 안정이 됐어요. 200만 원. 네. 네. 그러고 그다음에 김영삼 때도 많이 안정이 됐고 그러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뭐냐면은 시장하고 불필요하게 싸워서 그런 거예요.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많은 사람의 어떤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틀렸다,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우리 정부도 곧 공급 대책을 이제 마련한다고 네. 하니까 네. 좀 기다려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이번 세제 개편안 중에서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1주택자들의 종부세도 오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1주택자한테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0.1%에서 0.3%포인트 인상이 되는 거에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배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배경이 없더라고요. 왜 오르지? 지금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대상자에 대해서 집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이제 부동산세로 이제 부담을 주는 거는 맞는데 왜 일반 1주택자한테 세율을 올리나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세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년 미만 그 보유하시는 분들한테 40%에서 70%로 이제 올렸거든요. 네. 뭐 방향은 맞죠. 그게 이제 1년 미만 투기 세력이라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인상하는 건 맞는데 40%에서 70%가 올라가는 어떤 이유라든가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페널티라는 인상을 좀 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동근 명지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